자, 이제 개별법 특강 시간인데요. 이제 기간제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별법은 노동법 1파트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문제가 15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법들이 10개 법이 있어요. 그런데 10개 법마다 한 개씩 해서 정확하게 이건 뭐 틀린 적이 없어요. 그냥 한 개 법당 한 문제 나오는 식으로 지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제 전략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10개 법이 다 중요하긴 하죠. 1차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2차까지 이어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전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10개 법 중에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법. 그 다음 파견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에 대한 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 요 세 가지 법은 2차까지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2차까지 이어지는 법은 약간 상세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산안법은 2차 범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좀 중요하긴 하지만, 2차에서 좀 내기에는 약간 좀 힘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1차용 공부지만, 기간제법은 좀 상세히 공부하신다. 파견법도 약간 상세히 공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산안법은 2차까지 이어지는 거지만, 워낙 분량이 많고, 이게 2차로 내기에는 판례 같은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이제 7법이 남아있죠. 이것들은 다 1차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1차에 나올 정도로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아주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내 온몸을 다 불살라가지고 영혼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나올 것들만 찍어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공부하는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은 조금 전략적으로 나올 것들을 조금 제가 정해 줄 테니까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혹시나 제가 가르치지 않는 데서 나왔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들은. 그때는 과감하게 틀려준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맞겠다. 1차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1차는 그냥, 이게 60점 넘기면 되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부담을 가지고서 하나도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신다. 혹시나 뭐 모르는 게 나오게 되면 뭐 상식으로 좀 푼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노동법위는 이제 노동조합법이 거의 다 나옵니다. 1차에서는. 21문제. 자, 그리고 나머지 법이 4개가 있어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법, 공무원 노조법, 그 다음에 교원에 대한 노조법, 교원노조법, 그 다음에 이제 노사협의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없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노사협의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또 한 문제,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구 중에 하나인 노동위원회법. 자, 여기 나오고요. 요 법당 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각각 한 문제씩 다 나와요. 그리고 2차 범위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요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을 2차에서 내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아까워요, 이게요. 다른 것들 낼 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 내시면은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민간 사업장 상대하지 공무원 뭐 상대한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2차에서 뭐 시험 낭비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2차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주로 1차로 공부하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개별법은 약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10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근로기준법에서 상당히 고득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별법에서 이걸 놓치게 되면은 점수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문제 점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요. 개별법이 얼마나 쉽게 나왔냐 이거예요, 실제로. 개별법이 좀 쉽게 나오게 되면 고득분자가 높아진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거 공부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게요. 거의 뭐 막판 내가지고 한번 훑어본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난감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상으로는 약간 쉽게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아주 뭐 어렵게 고난도의 문제를 해가지고 수험생들을 괴롭히겠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들도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시고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혹은 이제 약간 추가된 판례라든지 바뀐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맥락에 따라서 기간제법, 파견법 약간 좀 상세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진짜 좀 핵심만 짚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제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380쪽에 기간제법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법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법의 기본적인 뭐 목적이 뭐냐, 이 취지가 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간제법은 아예 법 내용에 법 조문에 그 제목에 이게 나와 있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 법의 기본 골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큰 틀에서 얘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가 고용 안정, 이 문제. 자, 또 한 가지가 차별 금지입니다. 자, 먼저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법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관계가 끝나는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내가 그만두는 케이스, 나 그만둘래 던지는 거죠. 그게 사직이에요. 뭐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굳이 뭐 사용자에게 책임 묻겠다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회사가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그만두게 하는 것, 이게 해고죠.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회사가 그만두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자동 종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법들은 기본적으로 해고의 보호를 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만둔 게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거니까 야, 해고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고를 좀 보호해야겠다라고 해서 해고에 대한 보호 조항들을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뭐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를 해야 된다. 해고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해야 된다. 뭐 해고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기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 이론적으로는 아주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요거하고 사직은 그렇게 농부에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끝나는 건데 굳이 이걸 뭐 사용자에게 책임 물어야 돼? 사용자에게 뭔가를 뭐 법적인 뭐 제재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하나가 근로자가 사망할 때, 좀 무슨 얘기지만, 뭐 계약 관계는 상속이 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이 계약 관계는 끝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를 구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요, 이게요.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적인 취지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한마디로 기간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만두세요. 이게 뭐라고요? 해고가 아니고 자동 종료. 한마디로 해고에 대한 법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났습니다. 나와주세요. 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요. 기간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년에 통제가 됩니다. 정년. 자, 그래서 이 어떤 거인가 하면 고용 안정이라는 얘기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간을 정했어요.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기 뭐가 되는가 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게 됩니다. 해고가 아닌 거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간 만료로 그냥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 좀 그렇지 않아? 일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고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문제를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법으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하는 일이 같아요. 요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시고, 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분들이 계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을이 있습니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동일 업무. 그런데 임금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은 이제 뭐 80을 주고 있고, 을은 100을 주고 있다. 기간적인 것도 지금 좀 억울한데 고용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네. 야, 이거 차별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을 막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큰 골자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고용을 보장을 시킬 거냐. 두 번째로 어떻게 차별을 금지할 거냐. 이 내용으로 주로 이어지게 된다. 그거 생각하시고 이 교재를 보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봐야 될 게 목적 정의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계열 부분은요, 목적과 정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파트예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나중에 약간 이제 산안법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 산안법 내용이 복잡해요. 내용 자체가. 뭐, 유해물질에 대한 방지, 뭐, 각종의 뭐, 벤젠, 이런 이 어려운 화학기호들, 이런 거 교수님들 안 내요.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요. 교수님들도 이게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안 냅니다. 모르기도 하고. 그때 교수님들이 보는 게 바로 앞부분에 얘기해요. 목적과 정의. 그래서 이 정의 파트만 정확하게 알더라도 문제 풀 수 있는 케이스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목적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뭐 차별을 금지하겠다.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 보호 방안은 뭐 이 고용 보장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냐? 정의를 봐야겠죠. 그리고 원래 제가 이 교재는요, 이게 아주 시험에 임박해서 습관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약간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흐름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교재 내용을 그대로 땄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훑어가시면서 넓게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임박해서는 약간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좀 크게 볼게요. 자, 기간제 근로자 누구냐 이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제 법은 약간 상세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근로자 특히나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구분하게 되면 두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자, 하나가 정확하게는 정규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상으로는 이 반대 개념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시행하는 것이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반대에 있는 것은 기간이 없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 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이제 기간제와 무기계약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는요, 이 무기계약직을 또다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법상의 그런 구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분들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이건 사회적 분류예요. 이게 법상의 분류라보다는 사회적인 분류인데 이 사회적인 분류가 최근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어떤 분들이 인식하면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정규직이라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정규직. 자, 이분들은 누구신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무기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신 분들. 아예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들입니다. 처음부터요. 아예 뭐 처음부터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정규직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무기계약직이 계세요. 무기계약직. 자, 이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게 정규직으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기간제로 계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처음은 기간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는 기간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과 처음에는 기간제로 계셨다가 무기계약 되신 분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과거도 있다 보니까 지금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중요한 2차 이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강의할 때는 이 기간제라는 말의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은 그냥 무기계약서다. 요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무기계약서 속에는 정규직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구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간이 있어요. 이게요.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게 해고가 아닌 거죠. 계약기간 만료예요. 자,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정의가. 그럼 단시간 근로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약간 법상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조 1항 8호를 볼까요? 이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자,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를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단시간 근로자는요. 법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이죠. 그죠?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그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단시간에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의 반대 개념은 통상 근로자예요. 자, 우리 회사의 일반적인 보통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근로시간이 한 주에 40시간이에요. 40시간이에요. 자, 저는 한 주에 30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에요. 이게 실 근로시간 아니고 소정 근로시간. 계약서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그 시간이 짧다 이거예요. 요 사람이 단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의 법정 근로가 아니고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 누구랑 비교해서요? 동종,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이게 단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엄밀하게는 약간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한 주에 3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단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30시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자가 30시간이에요. 한 주에 30시간. 그럼 저는 누가 될까요?
좀 통상 이게. 단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단시간 근로자는 개념이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 이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차별에 대해서도 뭐가 차별인 거냐.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이제 뭐가 차별인지가 논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성과급을 지불하지 않았다. 야, 그럼 성과급 차별인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복리후생을 차별했다. 이게 차별인 거냐 아닌 거냐. 이게 과거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요건 차별입니다라고 아예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가 임금, 두 번째가 정기상여금, 그 다음 세 번째가 경영성과금, 네 번째가 근로조건과 기타의 복리후생.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게. 뭐 특별하게 복리후생, 근로조건 포함되지 않는 게 있을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차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적용범위예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적용범위. 과연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냐? 이것도 1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체계를 취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아니에요. 전면 적용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 아니고 이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 국가나 지자체 기관은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뭐 근로자가 한 명 있다 그러더라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전면 적용. 이제 다른 일반 민간 사업장들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 전면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뭐 기업이 우리 가게가 뭐 다 뭐 아들, 아빠, 뭐 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사용인 주로 이제 가정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요분들도 적용하지 않는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분 적용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요. 4인 이하 사업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근무하시게 되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돼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이 된다. 이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차별이었어요.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이 고용 안정과 차별인데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 나온 거 풀어볼까요? 옆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OX 문제. 요거는 10년 동안 해소된 것들 다 실어둔 거니까 OX 문제 푸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4번 문제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내용을 꼴 수 있어요. 이게요. 뭐 같은 종류가 아니고 모든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한 주 동안에 소정근로가 아니고 법정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다 꼬아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의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죠. 자, 이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간을 정합니다. 자, 그런데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걸 뭘로 본다고요? 해고가 아니고 그냥 계약기간 만료. 그러니까 자동 종료사예요, 이게요. 자동 끝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을 정해놨으면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자동으로 끝나는 거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 하고 나서 또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3년 하고 나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4년 하고 나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만약에 기간 만료는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뭐 천년만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야, 그러면 너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좀 그렇잖아. 이것 좀 제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이걸 약간 제어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 겁니다. 기간을요.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게 2년까지입니다. 2년까지. 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년을 체결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해고가 아닌 겁니다. 2년을 체결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것도 해고가 아니에요. 기간 만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했어요. 다시 계약한 거죠. 2년을 해보니까 이분이 일을 잘하세요.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아쉬워요. 그냥 보내기가. 그러니까 1년만 딱 더 합시다. 1년만 더 계약 연장하시고 그때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2년을 오버해서 1년을 더 근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세요.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예, 기간 만료로 통과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요게 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이게요. 요거는 기간 만료가 아니고 요건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만두게 하는 것은 자동 종료가 아닌 거죠. 해고가 돼요. 왜 해고가 될까요? 이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원래 이 근로자의 신분은 기간제였어요.
그런데 2년까지는 그런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정도면은 이런 겁니다. 법의 시각은 원래 기간제는 좀 짧게 근무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근무하실 분들 그런 분들 좀 짧게 하는 거 그거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 그럼 이거 한시적인 업무가 아닌 거잖아. 이건 거의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아니야?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해야지. 무기약적으로 해야지. 이런 시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한시 업무니까 이게. 그런데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너무 심하네? 그러면서 2년 초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리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의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돼요. 이건 서로 간에 합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냥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된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뭐라고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기간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가는 거죠? 정년까지 가는 겁니다. 정년까지. 근데 정년 가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합니다. 뭐가 되죠? 이게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고하기 위해서는 뭐 정당한 이유, 뭐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 금지 기간 낮정되는 이런 구조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2년까지는 기간 만료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근로자 신분은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양가래부 원칙.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 제가 약간 판례가 2차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판례를 많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여기 1차 교재이기 때문에 판례를 다시 놓지는 않습니다. 약간 일부 판례만 실현하는데, 381쪽에 맨 위에 판례 보시면은, 요거 1차에서 내기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판례긴 해요. 그래도, 이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거좀 가면,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맨 위에 판례는. 이분이 1년을 계약을 했고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나머지 1년은 부당해고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당해고.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당해고를 했고 다시 원직에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갱신기대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1년은 계약을 했고 1년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직을 해서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만뒀어요. 계약기가 만료로 통보한 겁니다. 자, 이 근로자 계약기가 만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당해고입니까? 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2년까지는 기가 만료야.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나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부당해고 기간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예,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게 되면 3년을 근무하신 거예요. 그럼 2년을 초과하는 그 순간에 이미 무계약이 된 겁니다.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판례인데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자, 이게 무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간제법이나 확인법은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부터 짧게 할 건데, 기간제법이나 확인법은 워낙 2차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이 되는 건데, 그러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이 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예외. 자, 어떤 예인가 하면,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2년까지는 뭐 그런데 초과했다. 첫 번째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요 케이스.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왜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약으로 간주가 되는 거냐? 이게 상시 업무라는 거야.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야, 그 정도의 긴 업무면은 이게 상시 업무지. 상시 업무 하려면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약으로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이런 차가 깔리는 거야. 깔려 있는데 요게 보니까 2년을 초과했는데 요게 사업이에요, 사업. 무슨 말인가 하면 한시 업무가 아니고 사업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업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아파트 건설하는데 3년짜리 사업이에요. 그 3년짜리 사업이라는 얘기는 3년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상시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면 이게 프로젝트 같은 거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는 기간이 있는 거다, 이게. 근데 그거는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사업이에요. 상시 업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케이스는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3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용직으로 하다 보니 무기약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3년 계약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사업 완료. 주로 아파트 건설업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휴직 파견이 있습니다. 휴직 파견 결혼.
결혼 발생, 결혼 보충이에요, 일종의. 만약에 근로자가 어떤 뭐 육아직을 한 겁니다. 육아직을. 근데 육아직을 한 3년 갔다 왔다, 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요. 한 3년 갔다 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명이 있어, 아이들이요. 그래서 아이 한 명당 1년씩 해서 3년의 육아직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육아직 갔다 왔으니까 이 자리를 보충할 근로자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기간직 근로자분을 보충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3년이 끝나고 육아직 가신 분이 복귀를 하셨어요. 이제 기간직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뭐가 될까요? 이것도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해고가 아닌 거죠. 왜요? 목적이 상시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빠져나갔던, 잠깐 나갔던 자리를 메꾸기 위한 목적인 거니까 상시 업무의 취지가 아닌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빠져나간 자리를 결혼을 보충하기 위한 휴직 가신 분들 혹은 뭐 나머지 어떤 출장 가신 분들, 요분들을 메꾸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은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이념이고요. 세 번째로는 직업이나 학업훈련. 요거는 이제 학업훈련 기간도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예외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번째로 고령자가 있습니다. 고령자와 근로기간 하는 경우도 예외로 만들어놨습니다. 55세 이상.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분을 만약에 56세에 채용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은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그럼 노무사님, 고령자분들이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보호가 안 되게 하니까 고용이 되더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오히려 고령자분들에 대한 고용을 철저하게 되면, 그럼 고령자 채용할 바에 차라리 젊은 분들 채용하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령자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 3년, 4년 하고 그만두게 하더라도 요건 해고가 아닌 거니까 조금 자유로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채용하세요. 이런 취지가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은 예외를 만들어 놨고요. 다섯 번째로, 이게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주로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채용할 때는 기간제로 채용할 때 2년을 초과했더라도 무위약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분들은 3년, 4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노무사예요, 예를 들면. 노무사인데 회사에 갔어요. 근데 회사에서 노무사를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2년을 초과했어요. 나 무기계약직이에요. 이걸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2년 초과했더라도 선생님은 기간제예요. 이 얘기인데 왜 그러면 이런 전문 자격사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면은 무계약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것으로 해놨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책이 알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문 자격사들은 뭐 기간제로 하시다가 뭐 나가시면 되죠. 뭐 나가시더라도 밖에 가서 할 일 많잖아요. 이런 책입니다. 이게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즘 그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죠. 요즘 전문 자격사들이 뭐 밖에 나가면 뭐 아주 뭐 가만히 있더라도 뭐 손님이 오고 이런 시대냐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근로자하고 크게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구조입니다. 자기의 어떤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약간 그걸 감안해서 이분들은 예외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뭐 실업을 좀 이율을 낮추려면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 겁니다. 뭐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잠깐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늘렸습니다. 3년짜리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사업 목적은 당장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상시 업무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요건 예외적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거 말고 또 많아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중에 일부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시행령이거든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이하게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첫 번째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가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학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주로 대전 쪽에 대덕연구단지 여기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데 기간제로 그냥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고학력 근로자들을 조금 이제 인건비 싸게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패단이 좀 있었어요. 이게요. 지금은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외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뒷장에 오시면은 381쪽에 6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호. 한 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초단시간, 한 주간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들은 무기약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그게 한 주에 15시간이에요. 한 주에 계약서에 있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무기약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저도 이제 제 딸이 그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한 주에 12시간 계약했거든요.
이제 얘기했죠. 너 퇴직금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주휴상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연차가 없다? 이제, 2년 근무했더라도 무기약 안 돼. 알고 있지?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약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들어갑니다. 계약직 근로자인데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약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약간 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정도 이해하시고 한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온 거 한번 풀어볼까요? 옆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옆에 16번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푸시면은 대강 감이 잡혀요. 어떻게 나오는지. 됐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좀 이해하시고 외운다는 차원보다는 좀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를 좀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용의제.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이게 아니지만 예외적인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2년을 초과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의제가 돼요. 자, 예외적인 분들은 아니죠. 아니지만 예외적인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분의 신분은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고 어떤 걸로 해야 된다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간주조항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무기계약으로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우리 법상으로는 무기계약이 된 겁니다.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내가 채용 안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간주가 된 거예요. 무기계약으로. 그게 간주조항입니다.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간주가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밑에 판례 보시면요. 이렇게 했어요. 2년 초과하더라도 그럼 우리끼리는 합의하자. 무기계약 안 하는 것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왜요?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법의 강행규정이다 보니까 이 규정은 자기 합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두 번째를 보시면은 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이 혼재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예외조항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무기가 안 되는 예외조항들.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은 계약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업무를 한 겁니다. 1년 동안은 사업기간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이제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은 사업이 아니고 업무였어요. 그러면은, 요 근로자는 요때까지는 그만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건 빼는 겁니다. 이게. 요거 합하는 거예요. 합해. 그래서 요걸 합하게 되면은 2년까지만 근무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재가 됐을 경우에는 예외되는 기간은 빼고서 나머지 기간을 다 더해가지고 2년을 초과했는지를 따져보세요.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고용, 이것도 중요합니다. 노력 조항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노력 조항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제 근로자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라 안 해요. 이거 중에 잘 나와요. 고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용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세요. 이 정도의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조항은 말 그대로 좀 신사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력했는데 안 됐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조금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이 맡기고 있는 이런 조항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노력해야 된다. 잘 나옵니다. 옆에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9번 문제. 옆에 19번 날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식이에요. 고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보겠습니다. 이제 차별은 좀 이따 보고,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요 부분을 보호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고, 지금 보는 기간제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기간제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이분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보진 않고 여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 그것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의 법정 근로 시간이 한 주에 40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근로 시간이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40시간 오버해서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시간 근로자예요. 우리 회사에 있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한 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한 주에 30시간 계약을 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죠. 이걸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까지만 지금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초과했습니다. 초과했는데 얼마까지 초과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가능하면은 40 더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50이가 됩니다. 그럼 52시간까지 초과근로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12시간의 기준이 소정근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시간 오버해서 여기서부터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를 오버했을 때를 저희들이 연장 근로 그런 표현을 쓰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 오버했을 때를 보통 초과 근로라는 표현을 써요. 대개는요. 약간 표현을 다르게 쓸 때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의 시간 오버했다 초과근로, 법을 초과했다 연장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초과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30시간까지 정했어요. 근데 이 근로자가 10시간 오버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초과했잖아요. 그죠? 소정근로 시간 초과했습니다. 초과근로예요. 제가 아까 법정근로를 오버했을 때를 보통 연장근로 그런 표현 쓰고 소정근로를 초과했을 때를 초과근로 그런 표현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초과한 거죠. 자, 초과했는데 이게 법적인 마흔 시간을 초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내 초과근로 그런 표현 씁니다. 법 안에 있지만 계약서는 초과한 거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럼 법내 초과로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약간 어렵지만, 제가 통상인 경우하고, 단시간인 경우가 구분됩니다, 이게. 통상인 경우는 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회사가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30시간이에요. 그럼 전 누굴까요? 전 단시간이 아니에요. 전 통상이에요. 단시간이 아닌 거니까. 이 법을 관철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들은. 그 통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한 주에 40시간을 오버해야지만 0.5로 추가 지급해요. 근데 이 케이스는 한 주에 40시간을 오버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곱하기 1.0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단시간입니다. 단시간인 경우에는 이 법을 관철해요. 기간제법. 자, 그런데 단시간에 대한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설사 내가 단시간이라고 한다면 법정 근로 시간을 오버하지 않았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만 오버하게 되면 0.5를 추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분이 단시간입니다. 단시간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우도 곱하기 1.0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초과 근로에 대한 유인이 세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단시간인 경우에는 곱하기 1.5로 0.5로 추가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근데 가끔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분들은 1.0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1.5라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거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제 신분이 통상인 경우에는 1.0이 맞고요. 제 신분이 단시간인 경우에는 1.5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내 초과근로인 경우에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은 1.5로 지급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맨 밑에 세 번째 문단이죠. 사용자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네 번째로 우선 고용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아까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세요. 여기서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거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노력 조항입니다. 채용하라가 아니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가끔 나옵니다. 제가요, 원래는 이제 통상 근로자였어요. 한 주에 한 40시간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근데 제가 가사 때문에, 학업 때문에 오래 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요걸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전환되도록 노력해줘라. 이것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회사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음화시키게 되면 너무 가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신청하면은 단시간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라. 이 정도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수의 내용이 다 노력조항 많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옆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5번 문제 풀어보고 차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차별. 차별은 그렇게 하세요. 항상 차별은요, 뭐가 차별인 거냐? 비교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뭔가 차별받는 느낌이야. 이거 안 돼요, 그죠? 뭔가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서 이 문제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별은, 내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기간제 근로자예요. 이게 단시간 근로자예요. 이제 다음 시간 오겠지만 파견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내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문제예요.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비교할 사람이. 자, 기간제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계약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 근로자랑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나랑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없으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차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단시간은 마찬가지예요.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예요. 통상 근로자. 자,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약간 다릅니다. 파견은 좀 이따 볼 건데, 파견은 좀 논쟁이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사용사업체 근로자랑 비교합니다. 나를 고용한 파견업체 근로자가 아니고 나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업체, 이 근로자와 비교해서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자, 그럼 요거 중심으로. 자, 기간제 근로자들은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첫 번째로 요분이 있어야 돼요. 요분이 없으면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그러면? 자, 사별적 소유금지. 첫 번째로 비교 대상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판례도 왔다 갔다 되긴 한데 그냥 판례 내용 말씀드리면은 요 분이 조리하시는 분, 민간 조리사, 기간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 조리사. 이제 이게 해군 판례가 그랬는데 해군에 근무하는 분이 이제 조리원인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인 거예요, 이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서 차별한 겁니다, 이게.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별했다 이게. 왜 이분과 나를 차별해? 라고 해서 노동위원회 가서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니 차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사업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게. 공무원들은 임용된 근로자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임용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이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예요. 자,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안 될 건 없다 이게. 어차피 기본 목적은 요 분이 아니고 요 분이다. 요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게 기본 목적이니까 설사 사업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도 가능할 수 있다. 왜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도 근로자인 것이고 국가도 이걸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 안 될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판례인 겁니다. 자, 반드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안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동종 업무가 안 된 케이스예요. 공무원과 이 근로자의 업무가 같지 않다. 이런 케이스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조리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인정이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도 있다. 그럼 뭐를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거냐? 아까 봤죠? 임금, 정기상여금, 병용성과금, 기타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요거예요. 이제 요건 알겠다. 근데 요게 돼야 돼요. 동종사무. 이게 국민은행 판례인데 여기 기간제 이제 은행원, 여기가 정규직 은행원. 업무 통제 업무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냥. 통제 업무. 자, 여기서 무계약 근로자는 주 업무와 부 업무를 나눴습니다. 부수 업무. 주 업무 다른 거. 부수 업무, 통제 업무 이렇게 한 거예요. 요 사이에 교통비와 식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안 드리고 있고, 드리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기간직 근로자는 지금 통제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무계약직은, 이 정규직분은, 이 통제 업무는 부수 업무고, 주 업무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교통비와 식대를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교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차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다,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차별인지 보기 전에 비교할 수 있는 거냐 봐야 되는데 이분은 업무가 다릅니다. 즉, 동종 유사 업무가 아닙니다. 차별할 수 없는, 차별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라고 했더니 과연 이분이 동종인지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단 기준을 법원에서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식이 아니고 또 실질.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형식이 아니고 실질이에요.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하는 업무가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거 안 보면요, 다 피해가는 거죠, 계약서에서. 계약서에서 그러면 뭐, 주업무는 통제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 구조는, 자, 볼까요? 384쪽에 첫 번째.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고,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 이게.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 이게.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통제 업무다 보니까 실제 수행하는 게 통제 업무네요.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차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셔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1차에서는 그냥 여기서 차별초를 금지하고 있어요. 차별인초. 요게 뭐냐 이거죠? 요게 두 가지의 어떤 뭐랄까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불리한 처가 되겠죠. 이 사람에 의해서 불리하게 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리한 처가 무조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처우했다. 불리하게 처우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개는 불리한 처우는 눈에 보여요. 이게 불리한 처우는. 뭐 교통비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리한 처우는 눈에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로 다툰 게 아니고 이 불리한 처우에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주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뭘 얘기할까요? 두 가지예요. 달리 처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르게 처우하는 것들. 요게 될 수 있고요. 합리적이 없는 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달리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 이 케이스는 좀 다르게 할 수 있겠네. 뭐, 이거는 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해요.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의 합리적이 없다는 얘기는,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아예 다르게 하고 있다. 다르게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주로 차별이 손재되는 것은 복리후생입니다.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것들이에요. 왜요? 어디 걸릴까요? 주로 여기 걸려요. 이거는요. 복리후생 같은 것들은 아예 다르게 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요. 밥을 뭐 다르게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누구는 정규직은 탕수육 주고 누구는 짜장면 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통비 뭐 정규직은 뭐 택시 타고 오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걸어오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로 왜 이게 주로 복리후생이 나오는가 하면 판단하기 편해요. 이게 여기에 걸리거든요. 복리후생이나 교통비 이런 것들은 달리 처할 필요가 없는데 다르게 처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다르게 처할 필요가 없는데 다르게 처했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맞습니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판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불리한 처는 눈에 보입니다. 이게 다르게 처하고 있네. 근데 문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겁니다. 이 경우는 달리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대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소가 맞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단시간 근로자들은 비교 대상이 통상 근로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냥 아주 문제는 지금 요 문제는 좀 쉽게 나와요.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29번 문제 풀어보시고 다른 법도 이렇게 하면은 참 좋긴 할 건데 다른 법들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번만 약간 더 다른 법에 비해서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죠. 384쪽에 2번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진호위 와서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해요. 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받았다 혹은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받았다 이런 경우에 시정해주세요 신청하는 건데 이게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가 6개월 이내.
차별 요소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신청 안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차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권리 행사기간이거든요.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신청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하게 되고 어디에다가 노동위원회 하게 됩니다. 기간은요 6개월 이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런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385쪽에 이게 이렇게 났습니다. 계속되는 차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 그렇게 놨어요. 이 차별이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6개월 이내가 처음 할 때가 아니고 끝날 때부터 6개월 이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차별이었어요. 임금을 매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 차별. 보니까 임금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건데 차별하고 있다. 뭐 교통비를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 차별하고 있다. 뭐 식비를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 차별하고 있다. 이 경우에 이분이 억울하시니까 요때부터 차별에 대한 시정이 들어갔어요. 신청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6개월까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6개월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차별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임금 지급이요. 그때 끝나는 차별로 이해하게 되면 6개월치 빼고는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임금 차별을요.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차별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 기간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판례 기본 입장은 임금은 그때 끝난 게 아니다. 아직까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 기간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 그 판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뭔가 하면은 385쪽에 이 근로자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1년 동안 하고 나서 기간 만료. 요 시점에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겁니다. 자, 노동위원회가 이제 판정을 내릴 때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얘기할 때는 구제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때는 시정,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 신청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구제 신청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판정할 때는 이걸 판정을 내려줄 만한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기간이 끝났는데 벌써 이미 끝났으니까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판단 내릴 이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판례 입장은 이거는요 고용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차별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는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중에 있는 차별은 시정 신청을 하고 시정을 받을 이익이 있는 거죠. 이거는 판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각하하시면 안 되고 이건 판정을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차별에 대해서는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게 두 번째 그 판례입니다. 자, 시정 신청 시 혹은 시정 절차 진행 도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에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제 이 차별 시정할 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안 되거든요. 뭐가 차별당했다. 복리후생이 안 나왔다. 교통비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팀장 눈빛 이상해요.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증 책임도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은 사용자 부담이에요. 항상 모든 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입증 책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너가 입증해 그러면요. 입증을 어떻게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저를 차별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입증하라? 못해요. 못하니까 요거는 사용자가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이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용자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신문합니다. 구조는 거의 부당해고랑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게 되면 진호위에서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신문을 해요. 자, 이건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요거까지는 뭐 1차에서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하고 신문에서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되는데, 보통 판정 절차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청하면은 조사하고 신문에서 판정하는 구조인데, 독특하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판정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정과 중재입니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독특하게. 그러니까 원래 부당해고냐 아니냐의 문제는 해고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정이 안 들어가요. 조정은요 서로 간 합의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이게 조정과 중재거든요. 그게 이 차별 시정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판정을 하지 않고 조정 중재로 끝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386쪽에 뒤에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절차가 이게 좀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상세한 것까지 다 하진 않겠지만 그냥 이거 보니까 판정을 하지 않고 조정하거나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문제 나온 것만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니까 기출 문제 나온 것만 풀어보세요. 옆에 4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3번 문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차별 지정이니까 판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중지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판정 구조는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이 차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일반적으로는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차별이 맞아요. 그때는 지정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기억하겠죠? 자, 그러니까 차별인 경우에는 요거 이제 시정하세요. 명령 내려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죠. 시정하는 명령 내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해고도 마찬가지예요.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내용과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비를 10만 원 지급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의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갈 거냐? 그러면 노무사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 내용이 뭐예요? 이거요. 명령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적 행위 금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차별적 행위 금지. 두 번째로 근로조건 개선하세요. 그러니까 시급규칙에 뭐 식대는 10만 원, 뭐 비정규근로자는 없다라 되어 있는데 이거 시급규칙 바꾸세요. 개선하세요. 이런 명령.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근로자가 이미 퇴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취업규칙 바꿔봤자 난 퇴사했습니다. 그때는 적절한 배상.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요거 퇴사 근로자니까 배상하세요. 그런 식으로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독특한 문제. 보통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손해배상은요. 일반적으로 실손해배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임금을 여긴 100을 줬고 여기에는 임금을 80을 줬다. 이런 경우에 이게 차별로 인정하게 되면 20을 배상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20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딱 손해받은 만큼만 배상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가볍긴 하지만 징벌적인 손해배상과 유사한 그런 제도를 띠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가 너무 고의적이었어 이거예요. 너무 반복되고 있는데? 네가 80 주고 있는 게 너무 안 좋아, 질이. 고의적이야. 그 다음에 너무 지나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3배수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60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실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이제 보니까 명백한 고의다 혹은 반복되고 있다는 경우에는 3배수까지 이걸 징벌적으로 약간은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손해배상을 벌 내리는 차원으로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있다 보니까 미국은 뭐 담배 소송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아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액수 나옵니다. 이런가 하면 이게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있거든요. 아주 세게 이제 벌 내리는 차원으로 임금에 대한 이 손해배상을 이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잘 이게. 없는데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래는 실손해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경우에는 3배수까지는 손해배상 액수를 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나와있죠, 그죠? 명백한 고의. 사실 명백한 고의. 그 다음에 반복. 이런 경우에는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배상을 용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신명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호위가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 억울하다 이런 경우는 재심을 신청해요. 재심. 어디에다가? 중무에다가. 그 다음에 똑같아요. 조사신문, 재심, 판정. 부당해고랑 거의 절차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0일 이내. 요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하고 중무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을 해요. 그때는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들어갑니다. 자, 요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호와 부해하고 거의 절차는 유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87쪽에 3번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3번도. 자, 387쪽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차별적인 처우 시정 요구.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근데 이 제도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이게. 요거 기간제로자가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기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기간제인데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기간제인데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이제 너 말이야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거 신청한다. 야, 거의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그죠? 얼마나 정의감 있는 사람이겠어,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시민들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계약 연장 안 됩니다. 분명히 뭐 해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참 좋은 제도긴 한데 이 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좋은 제도 만들어놨어요. 이 노동위원회 와서 차별을 시정 요구하세요, 라고 했더니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힘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보니까 제도의 취지는 괜찮은데 약간 그 실효적이지 않네. 요것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의 개입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이 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에 하는 겁니다. 갔더니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점검을 했더니 감독을 해봤더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네. 그거 시정하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정 요구예요. 노동장관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시정을 따르면 끝나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가 약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소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노동위원회가 해요. 그래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이걸 통보해 줍니다. 우리가 이거 요구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차별소인지 아닌지를 좀 이제 판단해 주세요.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줍니다. 그럼 노동위원회가 이걸 심리해요. 독특하죠. 왜 그런가 하면 노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판정기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신청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냥. 그때도 이걸 판단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노동부 장관이 이걸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 노동위원회가 심리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재미있는 제도입니다. 독특한 제도고. 네 번째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또 이 제도 약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걸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교통비를 이제 배상하세요. 10만원 이제 더 지급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뭘까요? 10만원 배상하라는 이 내용은 이 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신청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제로도 갑이 있습니다. 갑이 신청한 거예요. 그럼 갑에 대해서만 10만원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이 갑과 똑같은 기간제로가 또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경우에도, 그러면 이분이 다시 그러면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다시 판정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 없이 4번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해당 시정명령에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갑이 이거를 시정명령을 요구했고 이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 또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이걸 조사할 수가 있어요. 갑이 들어왔으니까 을도 있겠네. 그럼 을도 한번 조사해보자. 을도 조사해보니까 차별처가 맞아요. 그때는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걸 따르면 끝나는 거고 따르지 않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심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요걸 약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꾸며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뭐 기간제 근로자가 이거 했다고 해서 뭐 불리한 초과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게 박스 안에 있죠, 그죠? 뭐 부당한 초과 근로 요구를 거부했다. 뭐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신청했다. 뭐 신고했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자, 쭉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문제 한번 풀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387쪽에 56번 문제 한번 물어보세요. 56번 문제. 이건 설명 안 드린 건데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거는요. 노동위원회는 이게 심리하고 판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행정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하는 구조고, 요걸 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노동부위원회에다가 심리를 요구한 거나, 혹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거나 이런 구조인 거지, 요걸 신고하는 구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뒤로 갑니다. 388쪽에 보고 이제 신청해 드릴게요. 2번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명시 의무.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도 서면 명시 의무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대로 뭐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유급주일, 뭐 유급연차휴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제법에서도 이걸 두고 있어요. 기간제법에서도. 그런데 기간제법은 서면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약간 더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 법에서 촘촘하게 이 계약서 이 내용을 명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약간 더 세부적으로 이걸 명시해야 됩니다. 만들어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기에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의 구성 업무, 배상 지불 방법, 휴일, 휴가. 그 다음에 취업장소와 종사될 업무. 원래는 취업장소와 종사될 업무는 일반 그 정규직은 서면 명시사항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연소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들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6호입니다. 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거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요것도 적어야 돼요. 자, 언제 근로합니다. 요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다. 요것들도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388쪽의 그 밑에부터 391쪽까지 문제는 약간 2차형 문제입니다. 2차형 문제. 2차형 문제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그 의미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 요런 거죠. 1차에서 아예 뭐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주로 2차형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공약은 끝납니다. 종료가 되는 케이스. 거기에 사직이 있고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해고가 있는데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기간 만료였죠. 그죠? 자, 그러면 기간이 끝났다. 계약직 근로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 만료가 됐는데 이걸 자동 종료로 보지 않고 해고로 보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봤던 2년 초과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간 정한 건데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이걸 해고로 이해하는 그런 법리가 판례 법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2차에서 기출이 이미 됐는데 세 가지 법리가 있습니다. 그걸 적어둔 거예요. 이거 소개하려면 거의 뭐 또 1시간 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뭔지만 이해하세요. 세 가지 법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간 정함의 형식성 법리. 아주 옛날 판례법리예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자, 뭐, 옛날 판례법리긴 한데, 그래도 뭐, 판례법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기간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기간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요 기간 정해둔 것이 형식인 거예요. 실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일을 할 거면서도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계속 기간만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한 3년, 4년 흘러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실질이냐, 형식이다. 그래서 요 분이 요 시점에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회사가. 이제 계약 관계를 종료 통보한 거죠. 종료를 통보했더니 이 근로자분이 이거는 기간을 정해놨지만 이 기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한 기간 아니냐. 사실은 당신이 나를 쭉 고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이 법을 좀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계약 기간을 정해둔 거다. 이걸 주장했을 경우에 이 근로자가 주장했을 경우에 우리 법에서 형식에 불과하게 된 어느 시점이 있다 이게. 그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분은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이거야. 자, 보니까 계약기간을 정해놨지만 이 계약기간에 정해둔 것이 실질이 아니고 형식에 불과하다.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그 어느 시점에 이분의 신분은 무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 이 법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기간제법 이전의 그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사실은 기간제법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그럼 이게 기간에 정해둔 것이 형식인 것이냐 실질인 것이냐 이게 어떻게 판단할 거냐. 뭐 한 3년 했으면 형식이야? 4년 했으면 형식이야? 몇 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만들어 놓고 2년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게 무기약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간 정해둔 것이 실질이 아니고 형식이다. 그때는 무기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 그 법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이 아니에요. 실질이에요 이게. 실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고가 되게 되는 두 가지 법리가 있는데 하나가 갱신기대권. 또 한 가지가 전환기대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2차 가실 때 이건 좀 상세히 보셔야 돼요. 근데 1차에서는 뭐, 의미만 이해하셔도 넘어가세요. 1년 했습니다. 그만뒀어요. 뭐가 안 된다고요? 해고가 아니고 기간 만료. 그런데, 요때 뭘 두고 있는가 하면,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거나, 갱신에 대한 기대를 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한 거죠. 1년 동안에 선생님 열심히 근무하시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 드릴 거예요. 갱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 다음에 심사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번 더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일종의 뭐 희망 공모를 한 거죠, 이게.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 계약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근로자는 내가 1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심사에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갱신되겠구나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기대를 준 경우에 이 기대를요,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그런 법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알고 있는 거, 나는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했어요. 한마디로 심사도 안 하고서 이제 기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심사해서 연장을 했잖아요. 그건 말이 그렇지 뭐 안 돼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는 이게 단순하게 기가 만료가 아니고 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해고가 된다. 이런 법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한 번 더 갱신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게요. 그게 이 법리고요. 전환기득권은 뭔가 하면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요거는 한 번 더 갱신된다 이런 법리고요. 전환기득권은 우리 선생님이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열심히 잘하시면은 그 다음에 정규직이 돼요 이거예요. 요 기대를 준 겁니다. 요 기대를. 전환됩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이 되는 그런 기대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 2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정규직 되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2년이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약을 끝내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부당해고가 돼요. 만약에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환기대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 근로자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환기대권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법리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끝나게 되면 2년 초과 그런 거 빼고 생각하게 되면 원래는 기간 끝나는 건데 이걸 해고로 보는 케이스가 세 가지 법리가 있다. 기간제하면 형식성, 갱신기대권, 전환기대권. 그 법리를 가지고서 해고로 보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자, 그 법리를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이번 시간은 한번 노무사 시험 문제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오셔가지고 393쪽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393쪽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약간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될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까 한 번씩 풀어봤던 문제들이라서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풀어보시면은 눈에 좀 익혀집니다, 이게. 자, 1번 6개월 맞죠? 그죠? 중요한 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3개월이거든요. 부당해고, 부당노동이 다 3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6개월. 그러니까 왜 6개월 했는가 하면, 3개월이 너무 짧아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기간제 노동자분들이 마음을 3개월 안에 이게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시간이 더 깁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3개월 짧으니까 6개월로 하자. 6개월로 만들어놨고요. 두 번째로 요거는 그냥 마음이 그렇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죠. 세 번째로는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만들어놨고, 네 번째로는 징벌적인 손배제도가 있죠, 그죠? 차별제에 대한 명백한 고의 반복되는 경우 이때는 3배수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확정됐으면 따라야겠죠. 따르지 않게 되면은 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 한번 쫙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간제 법은 좀 길게 했어요. 지금 어차피 법 자체가 좀 긴 법이라서 좀 많이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점점 이제 줄어들 겁니다, 시간이. 그거 감안하시고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파견법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